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발목 잡지 마라. 너희가 짓바꾼 내 인생, 이젠 내가 뺄려줄 차례니까. 나를 미친년으로 몰아넣겠다고? 좋아. 너희가 원하던 광기가 어떤 건지 뚜뚜이 보여주마. 오후 2시의 백화점은 공기가 다르다. 눅눅한 시장통에 생선 비린내나 퀴퀴한 노인정의 가구 냄새는 여기 없다. 차갑고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 서자 내 낡은 구두가 내는 삐걱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린다. 나는 오늘 6만원짜리 립스틱을 샀다. 점원이 내 손등에 그어준 색은 버건디. 말라붙은 선열 같기도 하고 잘 익은 포도주 같기도 한 색이다. 40년 전 남편이 처음 사업을 망해먹고 집으로 기어들어왔을 때 나는 화장대를 치웠다. 먹고 살기 바쁜 년이 입술에 칠을 하는 건 사치라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40년치의 사치를 한 번에 긁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입가 위로 붉은 칠을 더한다. 손이 떨린다. 칠하고 보니 입술만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 꼭 남의 입을 빌려온 기분이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수발을 드는 노파가 없다. 그 사람, 오세훈 씨를 만난 건 석 달 전 구청 도서관이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서 항상 경제 잡지가 아닌 시집을 읽었다. 72세. 전직 출판사 편집장 출신이라던 그는 내 거친 손마디를 보고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명자 씨, 손에 묻은 이 흉터들. 참 열심히 사셨다는 증거네요. 훈장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70평생을 뒤흔들었다. 남편은 내 손이 거칠어지면 여자 손이 이게 뭐냐며 타박했고 자식들은 엄마 손맛이 최고라며 그 손이 달아가는 건 당연하게 여겼다. 나를 한 명의 인간으로 여자로 봐준 건 그가 처음이었다. 우리는 도서관 근처 공원을 걷고 가끔은 인사동 뒷골목에서 수수부꾸미를 나눠 먹었다. 그와 나누는 대화에는 애들 공부는 잘하냐, 아파트는 언제 팔 거냐 같은 피곤한 질문이 없었다. 오로지 나의 취향,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었다. 오늘도 그를 만나기로 했다. 덕수궁 돌담길 입구, 그는 이미 나와 있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단정하게 서 있는 그를 보니 아침에 바른 버건디색 립스틱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명자 씨, 오늘 정말 아름답네요. 그 색깔이 참 잘 어울려요. 그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힌 내 손바닥에 그의 온기가 스민다. 우리는 말없이 돌담길을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다. 저 나이에 주책이다라고 수군거리는 환청이 들리는 듯하다. 하지만 상관없다. 내 인생의 시계는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행복은 짧았다. 덕수궁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낯익은 차량 한 대가 급정거를 하며 길을 막아섰다. 아들 진수다. 녀석의 차 창문이 내려가고 살벌한 눈빛이 쏟아진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영감탱이는 누구고? 진수의 고함에 길 가던 사람들이 멈춰선다. 녀석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내 팔을 낚아채려 했다. 뒤를 보니 딸 경희도 있었다. 녀석들은 내 카드 결제 알람을 보고 백화점부터 나를 미행한 모양이다. 엄마 미쳤어? 6만원짜리 립스틱을 왜 사? 그리고 이 영감은 뭐야? 엄마 건물 노리고 접근한 제비지. 당장 타. 딸 경희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녀석들에게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강남의 남은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키는 관리인일 뿐이다. 내가 6만원을 쓰고 모르는 남자와 손을 잡는 행위는 녀석들에게 재산권의 위협으로 해석된다. 오세훈 씨가 당황하며 내 앞을 가로막았다. 자네들, 이게 무슨 무례인가?
우리는 정당하게. 무례. 당신이 우리 엄마 꼬셔서 건물 빼돌리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꺼져. 안 그러면 경찰 부를 테니까. 진수의 폭언에 오세훈 씨의 안색이 창백해진다. 나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녀석은 내 팔목이 부러질 듯 힘을 주었다. 엄마,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타. 동네 사람들 다 보잖아. 그 녀석은 나를 억지로 차 뒷좌석에 밀어넣었다. 오세훈 씨가 차 문을 두드렸지만 진수는 그대로 엑셀을 밟았다. 차 안은 질식할 것 같은 정적으로 가득 찼다. 조수석에 앉은 경희는 내 가방을 뒤져 립스틱을 꺼냈다. 엄마, 소름 돋아. 아빠 죽고 나서 어떻게 이래? 엄마가 이러면 아빠가 하늘에서 좋아하겠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 망신시키지 말고. 아빠. 30년 동안 바람 피우고 도박하며 나를 괴롭히던 남자. 그 남자를 위해 보낸 내 청춘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 자식들은 그 폭력의 기억을 가족의 전통으로 포장하며 나를 묶어두려 한다. 나는 딸의 손에서 립스틱을 빼서 가방 깊숙이 넣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녀석들은 나를 거실 소파에 앉혀두고 취조를 시작했다. 엄마, 그 영감 사기 전과 있는지 우리가 다 알아볼 거야. 일단 인감도장이랑 건물 등기 권리증 나한테 넘겨. 엄마가 노망난 것 같으니까 우리가 관리할게. 아들 진수는 이미 내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이 녀석은 내 아니가 아니라 내 주머니의 열쇠를 노리고 있다. 내가 사랑을 시작하는 건 녀석들에게 재정적 재난이다. 상속이라는 파이가 쪼개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꼴이 가관이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녀석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른다. 엄마, 문 열고 대화해. 이게 다 엄마 위해서 이러는 거야. 위한다고? 아니, 너희는 나를 죽이고 있는 거다. 내 영혼에 붉은 칠을 하려던 내 노력을 너희는 치매라 부른다. 나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화장대를 마주했다. 다시 립스틱을 꺼냈다. 거울도 보지 않고 입술에 덧칠했다. 선명한 버건디색이 입술 주변까지 번져나갔다. 꼭 피를 흘리는 것 같다. 너희가 나를 미친년으로 몰아 건물에서 내쫓으려 한다면 나는 기꺼이 미쳐주마. 대신 너희가 그토록 탐내는 그 건물과 돈, 단 한 푼도 너희 손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켰다. 오세훈 씨의 메시지가 와 있다. 명자 씨, 미안해요. 내가 더 강하게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일 아침 그 벤치에서 기다릴게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합니다. 방문 너머로 낮게 깔린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아들 진수와 딸 경희입니다. 이 녀석들은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이 나이가 되면 귀는 오히려 밝아집니다. 벽을 타고 흐르는 웅성거림은 다정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숫자들이 오가고 후견인, 강제 입원, 진단서 같은 단어들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오빠, 그 영감탱이가 엄마 인감이라도 빼돌리면 어떡해?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 데려가서 치매 검사부터 받아야 해. 그 립스틱 산 거 봐. 제정신이 아니잖아. 경희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없습니다. 그저 제 몫의 상속 지분이 줄어들까 전전긍긍하는 장사꾼의 조바심뿐입니다. 진수는 담배를 피우는지 라이터 켜는 소리를 냅니다.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어. 성년 후견인 신청하면 엄마 재산 마음대로 못 움직여. 일단 그 영감부터 떼어내야지. 그 영감 빚이 몇 억이라더라. 엄마가 보증이라도 서주는 날엔 우리 다 끝장이야. 이 녀석들은 내가 평생 비린내 맡아가며 지켜온 이 건물을 벌써 제 소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녀석들에게는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오염물에 불과합니다. 나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버건디색이 번진 괴이한 얼굴의 노파가 있습니다.
화장솜을 꺼내 닦아내려다 멈췄습니다. 이 붉은 얼룩이 지금 내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입니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녀석들이 모르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켜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진수가 내 공인인증서를 관리한다고 믿고 있겠지만 나는 이미 비밀번호를 다 바꿔두었습니다. 녀석들이 나를 무식한 노인네라 무시하는 동안 나는 내 생존을 위한 기술들을 익혀왔습니다. 진수의 사업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 경희의 남편이 주식으로 집 보증금을 날렸다는 것.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녀석들이 오늘 나를 몰아세운 건 효심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일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들이 제 어미의 목줄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침 9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녀석들은 밤을 지새웠는지 퀭한 눈으로 나를 맞이합니다. 진수가 살가운 척 다가와 내 팔을 잡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병원 좀 가자. 요새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어. 병원? 정신병원 말하는 거냐? 내 짧은 물음에 진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경희는 짐짓 놀란 척 손을 내젓습니다. 엄마, 말이 왜 그래? 다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어제 그 영감 만난 것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 나는 녀석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비겁함과 탐욕이 뒤섞인 눈동자들. 나는 녀석들이 내준 보리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엄마? 가지마. 진수가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나는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한 장을 꺼내 녀석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내가 작년에 내 인감 몰래 가져가서 대출받으려 했던 서류다. 은행 지점장이 내 친구인 거 잊었냐? 고소장 써놨으니 한 발짝만 더 움직여라. 바로 경찰서로 간다. 진수의 손이 떨립니다. 녀석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안색이 흑빛이 됩니다. 경희는 옆에서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녀석들은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한 모양입니다. 나 노망 안 났다. 너희가 내 건물 탐내는 동안 나는 너희가 저지른 오물들을 치우고 있었다. 근데 이제 안 치운다. 그냥 터지게 둘 거다. 나는 녀석들을 밀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입술은 여전히 붉습니다. 어제 닦지 않은 버건디의 흔적이 낙인처럼 남아 있습니다. 약속 장소인 덕수궁 돌담길 벤치. 오세훈 씨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식들의 살벌함 대신 깊은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명자 씨, 얼굴이 괜찮은 겁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내 뺨에 묻은 붉은 얼룩을 닦아줍니다. 거친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갑게 식었던 내 가슴을 다시 데웁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훈 씨, 당신에 대해 내 자식들이 한 말이 사실입니까? 빚이 있고 전과가 있다는 말. 내 물음에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빚은 사실입니다. 실패한 출판사 잔금을 처리하느라 남은 빚이죠. 명자 씨에게 숨기려던 건 아닙니다. 다만 내 초라한 바닥을 보여주면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의 정직함이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자식들이 내뱉은 악에 섞인 정보들 속에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습니다. 녀석들이 설계한 지옥보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폐허가 더 따뜻하니까요. 그때 멀리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립니다. 진수가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일 것입니다. 녀석들은 여전히 나를 감시하고 이 만남을 침해와 사기의 근거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나는 세훈 씨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녀석들이 보고 있을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붉은 버건디색이 번진 내 입술은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라 선전포고입니다. 세훈 씨, 우리 오늘 멀리 갑시다. 내 건물이니 뭐니 다 던져버리고 그냥 이름 석자로만 불릴 수 있는 곳으로. 내 제안에 세훈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는 자식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곳입니다. 녀석들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전을 뒤지고 있을 때 나는 녀석들이 그토록 탐내던 그 건물의 명의를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택시 뒷좌석의 가죽 시트는 차갑고 딱딱하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강남의 빌딩 숲이 생경하다. 저 콘크리트 덩어리들 중 하나가 40년 전 내가 생선 대가리를 치며 모은 피땀의 결실이다. 녀석들은 그 건물을 상속 자산이라 부르지만 나에게 그것은 내 젊음과 맞바꾼 거대한 비석이었다. 세훈 씨는 옆에서 내 손을 가만히 쥐고 있다. 그의 손등에 난 주름이 내 것과 닮아 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위로보다 절실한 건 결단이다. 어르신 다 왔습니다. 기사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역삼동의 한 법무법인 앞이다. 차 문을 열자마자 숨막히는 매연과 소음이 달려든다. 건물 입구에는 벌써 진수와 경희가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서성이고 있다. 이 녀석들은 내가 치매 정밀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거라 믿었겠지만 내 목적지는 처음부터 여기였다. 세훈 씨를 대기실에 두고 변호사 접견실로 들어갔다. 미리 연락해둔 법무사의 안내로 서류 더미 앞에 앉았다. 종이 냄새와 토너 냄새가 섞인 사무실의 공기는 건조하다. 내 이름 박명자가 인쇄된 두툼한 증여 계약서. 수혜자는 노인 빈곤층의 법적 지원을 돕는 공익재단이다. 정말 전부 다 기부하시는 겁니까? 건물의 70%가 넘는 지분입니다. 자제분들과 상의할 자식은 이미 죽었습니다. 내 등에 칼을 꽂으려던 짐승들만 남았죠. 나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인감 도장을 꺼냈다. 상아로 만든 이 도장이 내 인생의 모든 권력을 상징하던 시절이 있었다. 도장을 인육에 꾹 눌렀다. 붉은 인력이 도장 바닥에 고르게 묻었다. 종이 위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묵직한 타격음이 방 안을 울렸다. 4층짜리 강남 건물, 시세 100억이 넘는 전리품이 내 손을 떠나는 소리다. 그때 접견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진수와 경희다. 녀석들은 땀 범벅이 된 채 숨을 헐떡이며 들이닥쳤다.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장 찍었어? 벌써 찍었냐고. 진수가 달려들어 내 앞에 놓인 서류를 낚아채려 했다. 변호사가 제지했지만 녀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 경희는 내 옆에서 무릎을 꿇고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엄마, 제발. 오빠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거 기부하면 우리 다 죽어. 나 주식 빚 때문에 집 날리게 생겼단 말이야. 엄마, 우리 생각 좀 해줘. 경희의 눈물에는 진심이 없다. 오로지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의 절박함 뿐이다. 나는 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녀석은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오열했다. 진수는 서류에 찍힌 붉은 도장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했다. 이 미친 노인네가 진짜 노망났어? 이거 무효야. 우리 엄마 지금 치매라고. 변호사, 당신 이거 똑바로 안 해? 이거 무효 소송 걸 거야. 진수의 고함이 사무실 천장을 때린다. 녀석의 입에서 나오는 엄마라는 단어가 구토를 유발한다. 40년 전 이 녀석이 갓난아기였을 때 열이 펄펄 끓던 밤이 생각난다. 그날 나는 맨발로 눈길을 띄어 병원으로 향했다. 그때 내 품 안에서 가느다랗게 숨을 쉬던 생명체가
지금 내 앞에서 내 재산을 내놓으라며 발광하는 이 괴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무효 소송해라. 나는 오늘 오전 9시에 이미 국립의료원에서 정신감정서를 발급받아 첨부했다. 내 정신은 내 녀석들의 탐욕보다 훨씬 선명하고 건강하다. 내 단호한 말에 진수의 팔에서 힘이 빠졌다. 녀석은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렸다. 40년의 노동, 30년의 희생, 그리고 녀석들이 꿈꿨던 호화로운 미래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우리가 남이야? 우리가 남이냐고. 경희가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나는 그 통곡 소리를 뒤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챙겨 문으로 향했다. 진수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 녀석의 눈에는 이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이대로 못 나가. 그 기부 철회해. 안 그러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죽어라. 내 목숨값으로 내 남은 인생을 팔 생각은 없다. 나는 진수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녀석은 힘없이 밀려났다. 돈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린 녀석은 이제 뼈대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복도를 지나 대기실로 나오자 세훈 씨가 걱정스러운 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건물을 나오자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자식들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멀어진다. 녀석들은 이제 평생을 소송과 빚독촉 속에서 보낼 것이다. 내가 남겨준 건물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려다 스스로를 파멸시킨 결과다. 우리는 다시 택시를 탔다. 목적지는 정해두지 않았다. 세훈 씨가 내 손등에 묻은 붉은 인교를 손수건으로 닦아준다. 어제 바른 버건디색 립스틱의 얼룩과 인교의 색깔이 섞여 묘한 자국을 남긴다. 지우려 할수록 더 넓게 번진다. 명자 씨,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세훈 씨의 물음에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녀석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지 않는 세상. 건물의 월세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오로지 내 늙은 몸과 낡은 가방 하나뿐이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름 뒤에 누구 엄마나 건물주가 붙지 않는 살말입니다. 나는 가방 속에서 거울을 꺼냈다. 지워진 입술은 창백하고 주름이 깊다.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비로소 내 것처럼 느껴진다. 더 이상 붉은 칠로 가릴 필요도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이름 모를 간이역에서 내렸다. 기차표 2장을 샀다. 자식들이 내 상속을 담보로 빌려 쓴 수억 원의 채권자들이 이제 녀석들의 집으로 들이닥칠 시간이다. 내가 겪었던 그 지옥을 이제는 녀석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차례다. 기차가 역으로 들어온다. 나는 세훈 씨의 손을 잡고 승강장으로 향했다. 내 발걸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 그저 평범한 70세 노인의 보폭일 뿐이다.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다. 40년 동안 내 목을 조르던 콘크리트 빌딩의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 사람의 온기만 남았다. 기차 문이 닫힌다. 차창 밖으로 내가 살던 도시가 멀어진다. 그곳에 남겨둔 내 모든 과거와 자식들의 아우성도 함께 흐려진다. 기차는 경북의 어느 작은 간이역에 나를 내려놓았다. 역사 밖으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건 도시의 소음 대신 지독하게 조용한 정막이다. 세훈 씨는 여전히 내 가방을 한 손에 쥔 채 앞장서 걷는다. 그의 뒷모습이 어딘가 작아 보인다. 100억대 건물을 기부하고 손에 든 건 낡은 옷가지 몇 벌이 전부인 70세 노인 둘. 우리는 남들이 보기엔 그저 그런 여행객이겠지만 실상은 자식이라는 추격자를 피해 도망친 탈영병들이다. 역 근처 낡은 여인숙의 방을 잡았다. 곰팡이 냄새가 밴 벽지와 누런 장판. 강남 한복판 내 아파트의 대리석 바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공간이다.
하지만 이곳엔 나를 엄마라 부르며 돈을 갈구하는 목소리가 없다. 나는 세면대 앞에서 화장을 지웠다. 버건디색 립스틱의 흔적은 비누칠 몇 번에 금세 사라졌지만 그 색깔이 남긴 파동은 여전히 내 속을 뒤흔든다. 명자씨, 배 안 고파요? 밑에 식당에서 국수라도 한 그릇 합시다. 세훈씨의 목소리는 평온하다. 그는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은 걸까? 아니면 나보다 더 깊은 소가리를 숨기고 있는 걸까? 우리는 여인숙 아래 허름한 식당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마주했다. 국물은 뜨겁고 면발은 투박하다. 40년 전 남편이 처음 사업을 말아먹고 야반도주했을 때 먹었던 그 맛이다. 그때는 아이들이 내 치맛자락을 잡고 울었지만 지금은 그 아이들이 내 목을 노리며 쫓아오고 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내 핸드폰 진동이 멈추지 않는다. 낯선 번호들. 진수와 경희가 보낸 변호사들이거나 녀석들의 채권자들일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끄려다 멈췄다. 끄는 순간 나는 정말로 패배자가 되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쏟아지는 문자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엄마, 기부증서 무효 소송 접수했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엄마 치매 증상 증언할 사람 수두룩하대. 서예 교실 사람들도 다 돈 받고 매수했어.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영감탱이랑 같이 감옥 보낼 거야. 진수의 문자는 살벌하다. 이 녀석은 이제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그저 제 앞길을 막는 장애물 정도로 여기는 게 분명하다. 경희는 더 가관이다. 엄마, 나 진짜 죽어. 사채업자들이 애들 학교까지 찾아온대. 엄마가 그 건물 기부하면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엄마 인생만 중요해. 우리 인생은 제발 사람답게 좀 살자. 사람답게 살자니. 그 말을 뱉는 녀석의 입술은 얼마나 비겁할까. 평생 내 등골을 빼먹고 산 년이 이제 와서 가족과 도리를 운운한다. 나는 녀석들의 문자를 캡처해 클라우드에 올렸다. 나중에 법정에서 녀석들의 효심을 증명해줄 훌륭한 증거가 될 테니까. 밤이 깊어지자 여인숙 방 안은 한기가 돌았다. 세훈 씨는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어 했지만 내 눈치를 보며 밖으로 나갔다. 그가 나간 사이 나는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진수가 내 인감을 도용해 대출을 시도했던 날짜와 은행 지점장의 연락처, 그리고 경희가 내 비자금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내역들이 낱낱이 적혀 있다. 나는 이 녀석들이 나를 치매로 몰 줄 이미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 녀석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이 전쟁을 준비했다. 세훈 씨가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옷에서 찬 바람과 담배 냄새가 섞여난다. 명자 씨, 아까 우리 쫓아오던 차 기억나요? 진수 씨 차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녀석들은 내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을 것이다. 아침에 백화점에서 긁은 6만 원짜리 립스틱. 그게 녀석들에게 내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더니 70세의 도피는 생각보다 훨씬 구차하고 처절하다. 세훈 씨,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나랑 있으면 당신 전과 기록까지 다시 들춰질 텐데. 이 녀석들이 당신을 사기꾼으로 몰아서 나를 고립시키려고 할 거예요. 내 물음에 세훈 씨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 거친 손을 잡았다. 명자 씨, 나는 이미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전과. 그거 20년 전 일이에요.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죗값이지만 당신이 믿어준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다만 당신이 자식들한테 난도질 당하는 건 못 보겠어요. 그의 진심이 차가운 방 안을 메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의 빚 3억. 그게 우리 관계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걸. 진수는 그 3억을 미끼로 세훈 씨를 협박할 것이다.
아니, 이미 협박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어둠 속을 응시했다. 자식들이 파놓은 지옥은 생각보다 넓고 깊다. 내가 기부한 건물은 이제 내 소유가 아니지만 그 건물을 둘러싼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녀석들은 건물의 지분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나를 법적 무능력자로 만들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훈 씨는 꽃뱀이나 사기꾼으로 난도질 당할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로 향했다. 다시 버건디색 립스틱을 꺼냈다. 거울도 보지 않고 입술에 칠했다. 붉은 선이 입술 경계를 넘어 턱 근육까지 번졌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도망치는 노파가 아니다. 내일 아침 서울로 돌아갑니다. 내 폭탄 발언에 세훈 씨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본다. 명자 씨, 거긴 지옥이에요. 돌아가면 녀석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 쥐새끼처럼 숨어 있다가 녀석들 손에 끌려가는 것보다 내 발로 걸어 들어가서 녀석들의 숨통을 끊는 게 낫습니다. 기부 철회, 무효 소송, 어디 해보라고 하세요. 내가 가진 이 수첩 하나면 녀석들은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할 테니까. 나는 립스틱을 꽉 쥐었다. 부러질 듯 힘을 주자 붉은 뭉텅이가 손톱 밑에 낀다. 비린내 나는 과거와 탐욕스러운 현재를 한꺼번에 집도해야 할 시간이다. 녀석들이 나를 엄마라는 이름으로 묶어두려 했다면 나는 박명자라는 이름으로 녀석들의 인생을 파멸시킬 것이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내 인생을 더럽힌 오물들을 치우는 청소다. 밤하늘의 별이 차갑게 빛난다. 70세의 박명자. 오늘 밤 나는 내 생에 가장 독한 마음을 먹었다. 내일 아침 서울행 첫 차를 탈 것이다. 서울역 플랫폼에 발을 내딛자마자 폐부를 찌르는 건 익숙한 매연과 차가운 도심의 소음이다. 어제 여인숙에서 지웠던 버건디색 립스틱을 기차 화장실에서 다시 발랐다. 이번에는 번지지 않게 입술선을 따라 아주 정교하고 날카롭게 그렸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도망치는 노파가 아니다. 40년 전 남편의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을 때 아이들을 벽장 속에 숨기고 몽둥이를 들었던 그때 그 박명자로 돌아왔다. 세훈 씨는 역광장 한편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는 내가 서울로 돌아가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다. 하지만 적의 목을 따려면 적의 굴로 들어가야 한다. 나는 그에게 짧은 작별 인사를 건넸다. 세훈 씨,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요. 당신까지 이 진흙탕에 빠질 필요 없어요. 이건 내 자식들과 나, 우리 집안의 피비린내 나는 정산이니까. 세훈 씨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 하고 나는 택시를 잡았다. 목적지는 내 집이 아니다. 아들 진수가 운영한다는 강남의 그 잘난 사무실이다. 그 녀석은 지금쯤 내가 기부한 건물 지분을 어떻게든 되찾으려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을 것이다. 사무실 건물 1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건 세련된 인테리어와 대표이사 진수라고 적힌 명패다. 저 인테리어 비용의 절반은 내 건물의 월세에서 나갔을 것이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여직원이 당황하며 나를 막아선다. 어머님 예약 없으시면. 예약? 지 엄마가 지 사무실 오는데 예약이 필요해? 비켜라. 나는 직원을 밀치고 대표이사실 문을 발로 찼다. 안에는 진수와 경희, 그리고 양복을 빼입은 남자 둘이 앉아 있었다. 녀석들은 나를 보자마자 유령을 본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진수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엄마, 여기까지 어떡해? 아니, 잘 왔어.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엄마 찾으려고 사람 풀려던 참이었는데. 진수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없다. 오로지 사냥감을 마주한 포식자의 조바심 뿐이다. 경희는 옆에서 내 가방을 가로채려 달려들었다. 엄마, 인감도장 어디 있어? 어제 그 기부 서류, 그거 무효인 거 알지?
엄마 정신 없을 때 그 영감이 시킨 거잖아. 빨리 도장 내놔. 우리가 수습할게. 녀석들은 여전히 나를 정신 나간 치매 노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곁에 서 있던 양복 입은 남자들이 다가왔다. 녀석들이 미리 준비한 사설 구급 대원들이다. 어머님, 요새 심신이 많이 미약해지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모시는 요양시설에서 정밀 검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보호자분들 동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다. 진수는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웃고 있었다. 엄마, 이게 다 엄마를 위해서야. 그 영감탱이한테 홀려서 재산 다 날리느니 공기 좋은 데서 쉬면서 정신 좀 차려. 건물 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녀석들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나를 강제로 가두고 내가 기부한 건물을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증여라는 명목으로 소송을 걸어 되찾으려는 속셈이다. 녀석들의 탐욕이 이 사무실 안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나는 구급대원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중지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녀석들이 예상치 못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게 뭐예요? 또 무슨 기부 서류야? 경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안색이 흑빛이 된다. 그것은 기부 서류가 아니다. 진수, 내가 내 인감 도용해서 대출받으려다 지점장한테 걸린 사건의 전말. 그리고 경희, 내가 내 비자금 계좌에서 3년에 걸쳐 5억을 빼돌린 횡령 내역서다. 그리고 아까 너희가 나를 강제로 가두려 했던 대화들, 방금 다 녹음됐다. 사무실에 정적이 흐른다. 진수는 사설 구급 대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녀석은 이제 막갑하다. 엄마, 그까짓 서류가 무슨 소용이야? 엄마는 지금 치매 환자야. 미친 노인네가 쓴 소설을 누가 믿어줄 것 같아? 얘들아, 뭐해? 당장 모셔. 구급 대원들이 내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녀석들은 나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 했다.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엔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내가 역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신고해둔 결과였다. 강제 입원 시도 및 횡령 혐의로 신고 접수됐습니다. 모두 동작 그만하세요. 경찰의 목소리에 진수와 경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든다. 녀석들은 당황하며 변명하기 바빴다.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 치매라서 망상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부모님 보호하려고. 망상인지 아닌지는 경찰서 가서 따지세요. 박명자 어르신께서 제출하신 증거 자료들이 꽤 구체적입니다. 특히 횡령과 인감 도용은 중범죄인 거 아시죠? 형사의 말에 진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경희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다시 통곡하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돈이 급해서 그랬어. 오빠가 시킨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비겁한 년. 벼랑 끝에 몰리자 오빠를 팔아넘기는 꼴이 가관이다. 나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딸의 손을 신발로 짓밟았다. 녀석의 비명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지만 내 마음엔 단 한 톨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나는 경찰들에게 녹음기와 서류들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녀석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너희가 내 상속을 담보로 빌려 쓴 사채업자들, 오늘 내가 다 연락했다. 내가 건물 기부했다는 소식 듣고 지금 너희 집이랑 이 사무실로 오고 있을 거다. 경찰서 유치장이 너희에겐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거다. 진수의 눈에 공포가 서린다. 녀석들이 내 이름을 팔아 호의호식하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 녀석들에게 남은 건 수십억의 빚과 감옥에서의 긴 세월뿐이다. 나는 경찰서를 향해 끌려가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립스틱을 꺼냈다. 번진 곳은 없는지 거울을 확인했다. 붉은 버건디색은 여전히 선명하다. 사무실을 나오자 복도 끝에서 세훈 씨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자리에 멈춰서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명자 씨, 괜찮은 거예요? 정말로. 다 끝난 겁니까? 나는 세훈 씨를 향해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녀석들이 저지른 오물을 치우는 데만 몇 년은 걸릴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내 목에 걸린 밧줄은 사라졌어요.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자식들이 내 이름을 팔아 쌓아 올린 저 신기루들이 하나둘씩 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나는 세훈 씨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등에 난 주름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진다. 세훈 씨, 우리 이제 진짜로 멀리 갑시다. 빚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오직 우리 이름만 있는 곳으로. 내 말에 세훈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 공기가 시원하다. 70세의 박명자. 오늘 나는 내 인생의 가장 독한 종양을 내 손으로 직접 도려냈다. 등 뒤로 자식들을 태운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진다. 법정 안의 공기는 서늘하다 못해 비릿하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40년 전 시장통에서 얼음 위에 생선을 올리던 감각이 살아난다. 피고인석에 앉은 진수와 경희는 내가 알던 자식들이 아니다. 수의를 입고 초췌해진 몰골. 녀석들은 재판 내내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아니, 쳐다볼 자격이 없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간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그리고 사설 구급차를 동원한 감금 미수. 죄명들이 하나둘씩 낭독될 때마다 진수의 어깨가 힘없이 떨린다. 경희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린다. 그 손가락으로 내 비자금 계좌를 털고 내 인감을 도용해 사채를 끌었었다. 피고인 박진수, 징역 5년. 피고인 최경희,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법봉이 3번 울린다. 녀석들이 꿈꿨던 강남 건물주 자식이라는 타이틀이 박살나는 소리다. 경희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나를 향해 소리친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우리가 죽어야 속이 시원해? 어떻게 지 자식을 감옥에 보내?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녀석은 악을 쓴다. 그 목소리에 미안함은 없다. 오직 뺏지 못한 돈에 대한 미련과 억울함 뿐이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가방에서 버건디색 립스틱을 꺼내 거울도 보지 않고 입술에 덧칠했다. 녀석들의 비명소리가 복도로 멀어질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법원 밖에는 진수와 경희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채업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녀석들이 내 상속권을 담보로 끌어쓴 돈은 이제 오롯이 녀석들의 빚으로 남았다. 내가 건물을 기부해버린 순간 녀석들은 담보 없는 채무자가 되었다. 할머니, 정말 기부한 거 맞아요? 녀석들이 우리한테 갚아야 할 돈이 수십억인데. 한 남자가 내 앞을 가로막으며 으름장을 놓는다. 나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재단에 물어봐라. 등기부 등본 떼보면 알 거 아니냐? 그리고 녀석들한테 받을 돈은 감옥으로 가서 받아내라. 나한테는 먼지 한 톨 안 나올 테니까. 내 섯을 펄언 기세에 남자가 주춤하며 길을 터준다. 평생 비린내 맡으며 버텨온 맷집이다. 돈 냄새만 쫓는 짐승들 따위 무섭지 않다. 세훈 씨가 법원 주차장에서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다. 그는 내가 재판을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법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게 그가 나에게 보여준 배려라는 걸 안다. 자식들과의 진흙탕 싸움은 오로지 나의 몫이어야 했으니까. 명자 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의 물음에 나는 대답 대신 가방 안에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다. 내 아파트 매매 계약서다. 강남 건물을 기부했으니 이제 내가 살던 집도 정리해야 한다. 자식들의 흔적이 남은 공간에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다.
강원도 바닷가 쪽으로 갑시다. 아주 작은 집이면 돼요. 남은 생선 비린내 다 씻어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서울을 떠났다. 뒤를 돌아보니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흐려진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 건물주라는 이름의 감옥. 나는 오늘 그 모든 것에서 파면당했다. 아니, 내가 직접 나를 해고했다. 일주일 뒤 강원도의 한 어촌 마을.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나 폭우로 나갔다. 평소처럼 보리차를 끓이거나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그물질을 돕는다. 여기서 나는 누구의 엄마도 부자 할머니도 아니다. 그저 손 빠르고 입술 빨간 박씨일 뿐이다. 세훈 씨는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의 빚 3억은 내가 건물 매각 후 남은 소에게 자금으로 일부 상환해 주었다. 나머지는 그가 평생 갚아나가기로 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각자의 짐을 지고 걷는 동반자로서의 살. 70세에야 비로소 배운 진짜 관계의 방식이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작은 툇마루에 앉아 바다를 본다. 립스틱을 지운 내 입술은 허옇게 말라있지만 마음은 더 이상 갈라지지 않는다. 가끔 진수와 경희에게서 편지가 온다. 용서를 구하는 구질구질한 내용들. 나는 그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아궁이에 던져 넣는다. 자식 농사는 흉작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 밭을 갈아엎고 나니 비로소 내 땅이 보인다. 명자 씨, 오늘 노을이 참 버건디색이네요. 세훈 씨가 웃으며 건네는 말에 나도 모르게 풋 하고 웃음이 터졌다. 6만 원짜리 립스틱 색깔이 노을보다 진할 리 없다. 하지만 그 인공적인 붉은색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걸 안다. 나는 가방 속에서 이제는 다 써가는 립스틱을 꺼냈다. 뚜껑을 열어 바다를 향해 힘껏 던졌다. 붉은 막대기가 포물선을 그리며 파도 속으로 사라진다. 이제 그 색깔 없어도 돼요. 내 얼굴에 이미 다 배어 있으니까. 내 목소리는 단단하고 건조하다. 슬픔이나 환희 같은 거추장스러운 감정은 파도에 씻겨나간 지 오래다. 밤이 찾아오면 나는 깊은 잠에 든다. 더 이상 자식들이 내 도장을 훔쳐가는 꿈을 꾸지 않는다.